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설 때 좀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휴식도 많이 취했습니다. 아유, 다행이죠. 이렇게 한 번씩 있어줘야 돼요. 퐁당퐁당 휴식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쉬고는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노무현재단이 일이 그렇게 많아요? 노무현재단 일만은 아니고 뭐 사실 이따가 얘기 또 나오겠지만 그 설 특별 사면 그 명단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또 평소에 제가 그런 심리전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쭉 예전에 있었던 일 다시 복귀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거 되게 이상하고, 그쵸? 이상하고, 네. 좀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이런 명단들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어쨌든 총선 60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본인들도 좀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 연휴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민심을 수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분들, 그러니까 정치권 외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치에 지읒자만 나와도 정말 이렇게 소름 돋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래요? 불신과 혐오가 너무 높아서 아예 말을 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추상적인 민심을 제가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년 잡담이 뜨면서 국민들께서 또다시 실망을 하셨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담도 아니고 잡담입니까? 네, 저는 잡담으로 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세 가지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도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이제 실망감이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설 앞두고 삼지대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런 좀 이념 혼합적인 굉장히 불안전한 형태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또다시 떴다방이 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또 불신, 이 세 가지의 불신이 종합적으로 좀 나타났던 민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포기했고 일단 말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똑같고 민주당도 포기 상태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이런 정치 상황도 나는 정말 짜증난다. 이게 민심이더라. 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 그러면 너무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런 비판은 늘상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네. 이따 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되게 선명한 발언을 해서 굉장한 또 젊은 남성들의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번에 또 현실에 또 타협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단 늘상 있는 비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현실에 안주하는 건 또 저도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저도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어차피 여론이 대부분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찍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치 얘기 하지 말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 네. 모든 게 이제 정치라 그래서 다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했는데 왜 지금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마냐.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대략 이제 찍었던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짜증난다 이거죠. 내가 솔직히 그분 찍었으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쟤네가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싫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사에 가서 어떤 분장 선생님이 저한테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먼저 여쭤본 것도 아닌데 정말 마음에 나라 걱정이 심하다 보니까 삐져나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나라 걱정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불신 속에서 아마 나라의 장래를 심하게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그 과일 물가도 13년 만에 최대치라 그러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차례상이나 세뱃돈도 부담이 되고 이게 확 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6조에 그 세수 펑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 그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빈 거는 결국엔 서민 중산층이 채우게 되는 거고 약자들 복지부터 없애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이번에 이제 설 그 명절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체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주말에 개혁신당 이제 네 당이 합쳐져가지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내지는 뭐 이낙연 대표도 공동 대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가 개혁신당이니까 거기가 합당한 거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름이 개혁신당이 아니고 그냥 통합신당이라고 해야죠. 통합신당.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라 그러면은 개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될 거고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에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는데 네, 있어요. 이건 한지붕 네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한 동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고 또 이낙연 대표가 결합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준석의 안철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철수 의원이 상징했던 삼지대, 여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가장 비판받았던 것이 모호한 새정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 안 되면은 국민의 뜻을 물어봐서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식으로 늘상 이런 정치 태도를 보여오다가 심지어 국민의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런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모호한 화법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합 빅텐트를 쳐버리니까 국민들도 당황스럽고 내부 지지자들도 지금 이탈하는 이런 현실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이념 혼합적 정당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다 다양하니까 모든 걸 수렴한다. 이것이 바로 1당과 2당이 갖고 있는 대중정당이 가진 한계거든요. 근데 대중정당은 이미 2개로도 충분하고 국민들께서 삼지대에 원하는, 그러니까 1, 2당으로 못 가는 분들의 마음은 좀 정치 제대로 해보라라는 뜻인데 오히려 현실론에 굴복해가지고 1, 2당을 따라하는 그런 식의 모호한 대중정당을 가게 되면은 그냥 국민들께서 또 1, 2당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지대가 또 한 번 실패를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뭐 본인들의 결정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저는 이제 평가만 남았는데 그 평가는 매우 냉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플러스로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이게 통합할까요? 절대 안 하죠.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더하면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저는 안타까운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패할 거를 지금 거의 전제로 깔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1+1이 0.8이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근데 성공하길 바래요. 근데 성공하길 바라는데 마이너스 결합이라 마이너스고요.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도 2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얘기 나오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그 마이너스 4선 중진 되지 않으려고 정말 무리수를 많이 둔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겉으로 그런 블러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센 척하고.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근데 막 콧노래 부르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자기 불안한데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다가 전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 더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동안 본인이 재미를 봤던 것들 있죠. 네. 막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사람들 확 그 온라인상에서 뒤덮는 거 그거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고 있고 앞으로 그 대가는 더 세게 받게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FM 코리아 여기잖아요. fem코라고 불리우는. 네. 근데 거기가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 또 여기랑 그 말을 잘 안 듣거나 여기랑 좀 기조를 같이 안 가게 되면 또 공격을 막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은 좀 더 큰 정당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싶은데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군복무 얘기도 그렇고 무임사 얘기도 그렇고 본인들이 내세운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네 지지 기반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좋은 말이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번호라도 받아서 빨리 앞에서 뭔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후달릴 것 같단 말이죠.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진이나 의석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합치는 것밖에 없다. 첫 번째 그 생각이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솔직히 민주당 출신. 이 사람들을 그러면 홀대하면서 내가 뭐 이준석의 기치 아래 다 몰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동거는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헤매고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 끝에 가서 뭔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자기네끼리도 그냥 서로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딱 이거 합동 그냥 먼저 발표부터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거든요. 안 한다고 했던 건 그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모순이 하나가 뭐냐면은 전당대회 때 3천만 원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비단지는 정치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실로는 돈 때문에라는 또 지금 그렇죠. 진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말을 많이 바꿨어요.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뭐 사회적 보수다, 뭐 개혁 보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이념 혼합으로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짧은 기간에 말을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원어 그대로의 바보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 비꼬아서 바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자의 의미죠. 그 원칙을 지켰던 좀 우직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좀 그렇게 정치를 원칙 있게 했던 걸 바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네. 많은 지지자께서는 이 진짜 바보의 의미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왜 그 소위 말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가장 좀 이익이 될 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원 4명 속에 들어가 버린 셈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낙연 대표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원치 않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분들은 트라이앵글 전략, 수도권, 광주, 호남, 대구, 영남 여기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실제 지금 나오는 체감되는 상황하고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많이 다를 것이다.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견도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하면은 3번 찍을 수도 있죠. 엄청 잘하면. 엄청 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라인업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신당이라 그랬는데 신당 네. 느낌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평가는 매우 냉정하게 전 하실 수밖에 없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혁 보수라고 해서 돈을 몇십만 원씩 썼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진보 쪽에 분류가 되니까 이게 뭐냐 사기당했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몇몇 이 내부 사람들이 또 가짜 지지자 진짜 지지자 또 갈라가지고 또 그걸로 서로 싸우고 기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컨트롤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제3지대라는 험난한 곳을 뚫고 가겠냐. 이미 그리고 본인의 얘기들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본인이 그동안 뿌렸던 걸 돌려받는 상황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지지자들이나 방송 나와서 저 바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어달라라는 맞아요. 뜻이겠죠. 간절하게 이제 믿어달라는 믿음의 호소인데 이제는 정말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고 그 행동 자체가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종교적인 믿음, 믿어야지만 되는 이런 지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좀 과격한 남성들인 것 같은데 펜코 지금 탈당하고 난리 났다면서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윤핵관을 비판했던 것도 밀실에서 마치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아까 탑다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던 걸 비판해서 응원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또 뭐냐.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 천하람 그 씨가 이제 그 통합론을 주장했다고 그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방패막이를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천하람은 방패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펜코에 있는 분들은 주로 그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통합론이랑 이게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천하람 씨는 통합론이었다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화살 다 맞으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주변에 사람이 붙겠습니까? 남 핑계 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맞아라. 롤이란 게임에서 전형적인 트롤상이에요. 진짜 제가 계속 게임에 비유하는데 게임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채팅해가지고 누군가 욕먹을 대상을 찾고 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전 그걸 정치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트롤로 보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 최근에 윤핵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통합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수에서 윤핵관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 수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멸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이낙연 대표에게 쓰면서 지금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핵관들하고 정치를 못 하는데 이제 와서는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 측 윤핵관들하고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반문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적인 통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통합이면 왜 허은하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은 왜 그럼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남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DJP 연합도 했는데 왜 이거 못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작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 DJ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DJP 연합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인재 씨가 이제 분당하면서 이제 그 분당하면서 표가 갈라져가지고 DJP 연합이 어부지리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의 명분이 없고 설명이 안 되면은 김용남이라는 분은 나와가지고 과거 30년 전, 25년 전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이걸로 끼워 맞춰서 설명하니까 야, 이 통합은 실리도 없지만은 명분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베라님께서 신은기 변호사님 그리고 황희조 이사님 두 분이라도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단 결혼도 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민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죠. 아이도 낳으시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결혼하고 얘기하라 이거 같아요. 결혼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청년 정치인들이 많네. 여기 두 명도 그렇지. 이준석도 안 했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마음도 류호정도 안 지금, 했지. 사실 원래 그걸 가지고 토론해도 원래 그쵸.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이런 막 결혼하고 참 싶구나. 그렇습니다. 아기도 낳고 싶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꼭 해야 된다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있으면 또 망가진다 이 근데 생각했습니다. 하나 좋은 건 이제 언론 트래픽은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주목은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특히 정치인들 뭐 부고 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장기적인 그 정치를 오래 할 상황이라면은 이건 꼭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다, 30%대다 이런 말은 아직도 나오지만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올라갔어요. 거의 40% 가까이 지금 나오려고 말랑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나 이 신년 인사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명품백 결국 사과 안 하고 프레임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저렇게 되면 문제다라고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우리 주장과는 다르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수가 639, 진보가 이제 463 이렇게 네. 보수 과표집이라는 지적도 있고 네, 보수 가표제. 또 그 네. 시기가 그 국민의힘 쪽의 내부 경쟁력 그 조사를 하던 시기여서 아. 그게 좀 더 과하게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컨벤션 효과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정부 여당이 상상 이상으로 더 혼쭐 나겠다 생각도 들었고 당장 아까 KBS 그 녹방에 대해서도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심지어 민감한 문제들은 그냥 쏙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파우치라고 말장난을 해서 결국 남아있는 건 KBS, 지금 시청자 게시판 불탄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좋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 황희두 이사님 말씀대로 그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일시적으로 잡혔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지역에서의 표심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17.15%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민심의 흐름으로 일단은 전제값으로 봐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야의 격돌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또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이번에는 좀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설쯤 되고 그렇게 연휴가 되고 해가 바뀌고 그러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덕담 한마디 하마 너에게 기운 한번 북돋아 주마 이래서 좀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솔직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중도들은요 아마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걸려올 거예요. 너무 그럼 싫어, 바쁘다 전화 보니까 받아요. 거의 네. 꺼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응답을 많이 안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또 있었어요. 심지어 응답을 한 분들 중에서도 중도층이 매우 잘못하면 56%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러면은 진보층은 전화 안 받고 보수층은 열심히 받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정부 부정 여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총선까지 갈 것인지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윤석열에 집중하려고 딱 봤더니 윤석열이 안 보여.
한동훈이 보이고 뭔가 없어진 것 같아. 이 신기루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대로 가면 저는 역사상에 정말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정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니 지금 배우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명백하게 물증으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도 지금 편향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부권도 남용하고 있고 뭐 사명권도 남용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지금 사유화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보이든 안 보이든 회복 불가능한 그런 부정 상태에 빠진 거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8개월 만이라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결집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의미를 담을 수 없다 보고 결국에는 이 중도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잘못하다고 있는 게 거의 56%면 그냥 아예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보고 아까 사면 얘기 나와서 이제 앞부분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이번에 특별사면 들어간 게 김관진 씨랑 김기춘 씨예요. 심지어 그 과정도 되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했던 사람들이 다 댓글 부대, 심리전, 댓글 공작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원세훈 씨도 그 가석방을 받은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똑같이 그런 공작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본인들이 경제나 이런 이슈들을 정면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뒤로 해가지고 꼼수로 뚫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우선 국민의힘 오늘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면접이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 당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 조건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서 적어도 2석은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만 된다. 용산 뭐 내각 출신 후보들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교통정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또 쌍특검법 재표결도 의원들에게 달려 있어서 함부로 밀어붙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물갈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사이에 있는 분들, 뭐 조혜진 의원, 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역구 재조정을 하면 이제 지역구를 비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이제 안락한 지역구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물갈이의 핵심은 뭐 3급수의 물이 2급수가 되느냐, 3급수가 폐수가 되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 보고 하겠다. 지금은 일단은 평론 중지하겠다. 근데 뭐 보나마나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답정너란 얘기죠. 이게. 근데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우리끼리 아는 은어인가요? 이건 너무 심한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하위 20% 명단 통보가 사실 있고요. 다 자기네들은 안다 그러던데 그러면 좀 있으면 다 나온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합당하면서 뭐 통합 얘기하면서 다음 주면은 우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잘린 사람들 우리 당으로 올 거다.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에 갈 분이 없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볼 때는. 보세요.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만 다 데리고 하는 거야. 사실 거기에 이준석 하나 얹는 거랑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보수를 뭐야, 이게? 지지하던 젊은 남성들은 사기당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이쪽 사람들로 갈리고 그럼 민주당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지금 저기로 간 분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지지를 받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 몇 선 의원들인데 그래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윤영찬 의원이 또 다시 남고 이런 흐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아는 거 말해봐요. 저는 진짜 당 소통은 그렇게 깊게는 안 하고 소통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그게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이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온 다음에 결국 남은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부산에서 총선 출마, 신당 창당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불쏘시개가 되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얗게 타도 걸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만 싹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 그 우려가
온라인 그 민주당 핵심 지지자분들이 모인 데서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제일 우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타까워가지고 열심히 또 응원을 했던 입장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매우 옳지 않아요. 그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 보고 특히 2심 결과가 또 최근에 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결국엔 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쪼개지고 있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거기를 이제 이념적으로 막 결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여기가 쪼개진다 그러면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다만 뭐 누구든 나온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특히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면 굳이 그러니까 내지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당을 또 흔들어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이제 고위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심,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또 2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유죄로 이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 출마한들 배지를 달아도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적 그 공간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또 갖고 와서 싸우겠다? 이거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2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잉 수사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정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당사자가 본인의 사법부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억울함 풀겠다? 이건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계에 저는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저도 그 공감을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뭐 법정 구속될까봐 저런다고 또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게 자기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또 언론에 어떻게 쓸지 뻔히 알고 그걸 자기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못 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막 요거 연탄 잘 붙이고 다녀가지고 거기도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동훈이냐? 싸우게 만들지 마시고 네. 민주당이 쇄신과 성찰과 혁신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우면 민주당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하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래요. 분열 포인트는 저도 되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 보여주시겠죠. 아직 현실 정치 이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실 거라 보는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께는 뭐 더 긴 말씀 드릴 필요 없고 본인이 또 법률에 대해서도 법학 교수까지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 일을 생각하셔야지 이 지금 총선이라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사인의 감정을 푸는 이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 그렇게 우려되는 생각합니다. 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리셋코리아 행동에 붙은 분들 중에 몇몇 되게 우려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자꾸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걸 자기가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옆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잘 떼내야 현실 정치로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인구 재앙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지금 나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이 그 많던 시간 동안에 못 해낸 걸 가지고 또 아젠다를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죠, 지금은. 약간의 그 검찰에 대해서 독재를 규정하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감을 푸는 걸로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고 이것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거 조국수 그 장면을 또 소환시켜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다시 한번 또 작동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전 정무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중도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그 뭐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젊은 층 사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정치로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라든지 오른쪽도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왼쪽에서 좀 더 탄탄하게 채워서 요렇게 그 그라운드를 좀 바꾸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그 이후에 뭐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
그 이후 선거에 나오시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무죄를 받으시고 나서 결백함을 입증하고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지금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 정치권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매우 이거는 좀 불행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편하게 가라. 그러면서 2심에서 법정 구속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선거 나가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2심이 왜 법정 구속을 안 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해야죠. 아니 근데 안 하는 경우는 그게 맞죠. 또 있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안 하는 이유가 경우 바로 있죠. 그거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 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결을 다 그런 식으로 정치투쟁해서 그럼 다수결로 정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그럼 상권분립 체계에 맞느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구속 중인데도 당을 만들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구속 여부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의 상권분립 체계를 조국 전 장관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적인 양심에 그건 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신당은 어떻게 잘 될까요? 뭐 당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은 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